책으로 36쪽.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도 좀 하긴 해야죠. 그냥 도입부만 한번 해봅시다. 도입부만 한번 해보고 우리 이제 뒤쪽에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 좀 보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짧게 쓸게. 뭐를 중심으로? 계속 쓰는 이유는 머리에 좀 넣으시라고. 응? 뭐? 목적은 법칙을 발견하는 거. 여기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도구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하고 기능, 갈등론하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한다고. 관점. 그 다음에 연구 방법으로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를 하신다고. 실증적 연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양적 연구라고 하고, 해석적 연구는 다른 말로 질적 연구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지. 양적 연구는 가설 라발라발라발, 조적 적정이 라발라발라발, 가설과 자료의 관계성은 라발라발라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트 하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미안합니다만. 실제로 요즘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면 내가 되게 시간을, 옛날에는 사회문화 수업을 하면 첫 번째 주, 두 번째 점은 일단은 다 끝냈거든? 요즘엔 못 끝내. 내용이 많아져. 내용이 더 늘어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늘어나가지고 최대한 빨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요? 연구 방법이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 방법.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쪽에 연구 방법에서 공희 둘 다 뭐가 있었어요?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단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료 수집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쪽 라인에서 뭘 하기 위한, 통계를 내기 위한 수치적 자료를 만드는 자료 수집 방법.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문지법이 있고 실험법이 있는 거죠. 해석적 연구에는 면접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아무데나 다 낄 수 있는 문헌연구법 하나까지 추가해서 5가지. 이 5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이 짝, 얘는 이 짝. 두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1단원 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1단원 다 하는 거고, 1단원의 전체 테크트리가 완성이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5, 6이라고. 제발. 이거는 1단원은 아니고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합이 6개예요. 사회 현상, 자연 현상 구분하는 거, 사회 명목론, 실제론, 이거 당연히 나오고, 관점, 이거, 최소 5개, 많으면 6개. 이 뒤에 이제 하나 더 붙거든요. 그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태도 붙는데, 그거는 최근 기출이 3년 전이에요. 그래서 나도 생략. 혹시 6월 모평에 나오면 보십시오. 그때 6월 모평에서 6월이나 이번 올해 6월 9월 모평에서 만약에 이거 뒷부분이 문제가 출제되면 정독하셔야죠. 그때는 만약에 그러면 아예 영상을 새로 찍어서 다시 올릴게. 알겠지? 이렇게 된답니다.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 뭐 하자?
자료 수집 방법. 그래서 의미상 뭐하고 이쪽 라인부터 책을 볼까? 37쪽.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의 실증적 연구에서 1바 뭐? 설문지법. 질문지법, 설문지법 상관없어. 같은 말이니까. 질문지법, 설문지법 상관없어. 책을 보자. 자,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조사 대상이 기입하는 방법. 너무 내용 자체는 쉽죠? 질문지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 없고 쉬워요. 자, 질문지 작성의 원칙, 당연하겠지만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죠? 그 다음에 용어는 명확하게. 그리고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므로 가치 중립성이란 말이 붙죠. 어이, 나봐봐. 자, 오늘 수업을 안 앞에 전주차 수업 안 들으신 분은 됐어. 자, 지난주에 수업 들었던 사람. 뭐야, 가치? 뜻. 뭐를 구분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혹은 미와 추를 구분하는 기준. 그게 가치라고. 선악과 미추를 구분하는 기준.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가치 판단 기준이라는 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구분하는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좋다, 싫다의 영역은 사실 좀 뭐에 가깝니? 감정적 영역에 가깝잖아. 그래서 그 가치 판단 기준에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넣지는 않아요. 네. 아름답고 추하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넣지. 그리고 사실 판단은 진, 위지. 진짜, 가짜라고 보면. 그래서 뭐야, 있잖아. 미스 코리아 진선미. 자, 가치. 그러니까 설문지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치는 뭘 하는 거야? 가치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그랬지. 생윤에서는 가치란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선악을 판단하는 거. 사회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생윤에서도 사실은 미추 판단도 들어가. 그래서 생윤에서 뭐가 나오니? 맨 마지막에 그 내용 중에 예술에 관련된 윤리가 나오지. 아름다움과 외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설문지에서 가치 중립. 선악을 구분하는 게 가치라 그랬지. 가치 중립은 뭐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대부분 선악의 가운데 있겠냐, 그런 게? 선악의 가운데가 있겠어? 얘들아, 길에서 10원짜리 동전을 주워 훔쳐도 도둑이고 100억을 훔쳐도 도둑이야. 누구를 도운데 5원짜리 하나 던져줘도 헬프고 100조를 때려 박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야. 선과 악에는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선, 악의 가운데 토막은 없어. 선과 악은 뭐가 불가능해? 회색이 없어. 선악의 판단과 미추의 판단은 오로지 선이냐, 악이냐, 미냐, 추냐 딱 두 가지만 존재해. 이분법적 사고야. 중간 없어. 그런데 잘 봐봐. 가치 중립이래. 가치의 가운데 토막? 말이 안 된다니까. 가치 중립이라는 가치의 정중앙? 가끔 꼭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중용. 행용 공부할 때 그 덕윤리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나오지. 중용. 거기서 꼭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해. 용기와 만용과 비겁의 가운데 아니야, 이 멍청아. 가운데가 그 가운데가 아니라고. 나머지는 최적선 쌤한테, 덕쌤한테 들으세요. 거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선을 넘으니까. 자, 어쨌든 뭐라고? 이건 어떤 의미에 가깝다? 선악의 가운데 토막이 아니라 이 뜻이라고. 이거 사실 설명도 했어. 가치의 판단을 뭐 한다고? 안 하는 거야, 네가. 가치 중립은 그 현상에 대해서 당신이 뭘 하지 않음? 가치 판단 안 한다고. 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료수집법에서는 너가 안 해. 가치 판단은 나는 일치하지 않아. 오케이? 왜?
우리는 통계를 만들어서 인과관계를 봐야 되는 사람이지 이 문제에 옳다 그르다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 누가 봐요? 해독적 연구 쪽이 보죠. 자, 그래서 용도 조사 대상자의 규모가 크고 계량화 동그라미 뭐요? 수치화죠. 자료집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하지만 I love 통계. 자, 특징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할 목적으로 통계 분석. 자, 조사 대상자에게 형식과 내용이 같은 자, 여기서 같다라는 건 대상자 하나하나에서 설문지를 주는 거죠. 응답 항목이 제시되는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식에 해석된다. 자, 구조화 표준화 별표. 이거 나중에 구조화 표준화되어 있다는 건 봐봐. 이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형식이랄까? 닫힌 형식이랑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문지의 내용과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문지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미리 셋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되지 않아요? 안 바뀌어. 대상이 누구든 뭐에 맞추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실증적 연구는 누구 중심으로 간다고? 연구자를 중심으로 간다 그랬지. 연구 대상이 누구지 상관없어. 내가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빡세요. 좀 이따 나중에 언급할게요. 그 다음에 문서화된 질문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그래서 가끔 교과서도 그렇고 그 질문지법의 장단점 얘기할 때 문맹자 못함 이런 거 써놓거든요. 진짜인 것 같아? 설문지법은 여러분 너네들이 설문지를 받아서 하는 방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설문법의 조건은 구조화된 질문을 던지면 그게 설문지입니다. 구조화된 설문을 문서로 던지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설문지가 되는 거고요. 구조화된 설문을 말로 하면 면접의 형식을 띤 설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듣는 전화 설문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십니까? 네. 그러면 후보를 누굴 뽑으셨습니까? 다음 후보 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1번 이재명, 2번 도리도리 아저씨, 3번 안찰스, 4번 심상정 뭐 이런 식으로요. 5번 허경영 뭐 이런 식이 나오고. 야, 그 아저씨 생각보다 높던데. 그죠? 생각보다 높아요. 이러다가 나 진짜 걱정된다는 표현은 좀 웃기고 그 아저씨 선거비 보존 받을 것 같아 이번에. 물론 전액은 못 받겠지만 반이라도 건지는 게 어디야. 대단. 그 사람 대통령 선거만 이번 4번째 나오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 아저씨 김영삼 대통령 나올 때 대통령 선거 나왔어요. 고약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나왔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왔을걸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대통령에서 못 나왔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사기 혐의로 뭐였더라? 집행유예 기간이었나? 그래서 못 나왔고요. 지난 대선도 아마 그 기간이 안 끝나서 아마 못 나온 걸로 이번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풀렸냐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풀렸어요. 나왔잖아 서울시장 선거에. 그 아저씨는 정말 이 컬트적인 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모레 팔순이신 양반인데 좀 이제 가실 때도 됐으면 슬슬. 또 되게 부자야. 거의 사이비 종교 교주수로. 대단하신 분이죠. 갑자기 왜 이리 왔죠? 자, 시간도 없는데. 자, 여기 봐봐. 거기 장단점은 한번 볼까요? 빠른 시간 안에 여기 빨간 글씨 써놓은 거 이제 그것만 보세요. 적은 비용, 많은 정보. 그래서 다량의 자료를 갖고 분석할 때 최고예요. 뭐라고? 대량의 자료를 분석할 때. 뭐라고?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서 그래요. 많은 양의 자료를 갖고 분석해서 통계낼 땐 설문지만한 게 없습니다. 짱이에요. 그리고 최고 좋은 거, 돈이 덜 들어요. 얘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다른 방법들은 다 돈이 후덜덜하게 들거든요. 근데 설문지는 그 양에 비해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좋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파악에 있어서 실증적 연구에 많이 쓰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객관성 유지 가능해요. 그건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생각이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맹자에게 실질 곤란. 이거 교과서에 나오니까 나도 쓰긴 쓰는데, 예, 수능에 낼 수 없습니다. 못 내요. 문맹자는 곤란하다 수능에 못 냅니다. 교과서에 있지만 수능에 낼 수 없어요. 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요? 말했잖아요. 전화설문 어쩔 건데. 전화설문 어쩔 건데. 말로 음성으로 하는 설문 어쩔 건데. 그건 설문 아닌가? 그것도 설문이거든? 그래서 못 냅니다. 하지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질문지의 회수율이 낮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 예를 들면요. 설문지를 만장을 뿌렸어. 설문지를 만장을 뿌렸는데 설문지를 만장을 뿌렸는데 10장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걸 분석해갖고 이 사람들은 이래. 좀 이렇게 통계가 나오기 좀 그렇지 않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문이 답변 횟수가 너무 적게 되면 그 자료의 신뢰성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점. 네, 깊이 있는 내면의 정보 따위를 애초에 기대하면 안 되죠. 통계니까요. 그 다음에 무성의한 답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네도 해본 적 있잖아. 자대고 줄긋기. 왜? 인터넷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탭키와 스페이스바를 다다다다다 치면 알죠? 한 줄로 1열로 5점으로 쭉 1열로 박든지 아니면 4점으로 1열로 박든지. 옛날에 지금도 OMR 카드로 봅니다만 옛날 OMR 카드는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있잖아요. 진짜 용감한 친구들 자대고 1번부터 이렇게 쭉 구고 잤어요.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웃긴 건 그 새끼가 서울대 같아. 자, 세상은 넓고 또라이 자,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무성의한 답변을 하게 되면 설문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악의적인 답변. 예를 들면 나한테 되게 기분이 더러운 억하심정이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마상이 빡 온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강의 평가를 하는데 1점이다! 두두두! 이렇게 떼고버려. 이런 설문이 등장하면 설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물론 그 사람은 진심으로 했다면 가치가 있겠지만.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응답자에 따라서 질문 내용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설문조사는요. 그래서 한 방에 다 하지 않고요. 예비조사를 한번 하고 걷어서 질문자의 의도와 답변자의 의도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뜻으로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질문했는데 갑자기 답변 받는 사람이 급발진할 수도 있죠. 갑자기 이러면 이 질문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설문지법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오늘 문제 못 풀겠네. 자, 그래서 설문지법은 그 옆에 날개 보실라고? 요거 설문지법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 문제 조금만 보고 그 옆에 OX나 이런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봐봐. 설문지법은 뭘 시험에 물어볼까? 이게 설문지법하고 뒤에 나오는 실험법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최근 한 3, 4년은 설문지법 단독 물어보는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였어요. 설문지법 단독을 물어보든지 실험법 단독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쉐이킷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지, 실험, 참여관찰, 면접법 있잖아요. 이 4개를 한 방에 다. 그것도 그 수능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안한데 뭐가 나올지 말했잖아. 이쪽 파트가 문제가 나오는 건 확실한데 패턴이 좀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자, 가장 잘 나오는 문제 패턴. 첫 번째, 설문지에 오류요. 설문지가 오류가 나는 거. 날개에 써 있는 겁니다. 날개에 써 있는 거. 자, 설문지에 오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항의 오류요. 문항을 잘못 만든 경우. 그 다음에 답안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지를 잘못 만든 케이스지. 자, 문항 오류에는 자, 첫 번째 애매모호한 용어. 뭐라고?
애매모호한 용어. 보통 요거에서 많이 제일 언급하는 게 1시간 이상 이하 이거.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용어가 나오면요. 예를 들면 거기 그 에센셜 데이터 잠깐 보시면 두 번째 거. 귀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2시간 이하? 2시간 이상. 잘못됐죠. 왜요? 겹치잖아. 답변이 중복되지. 아, 그 다음에 요거 애매한 용어는 이런 거. 내가 좀 미안. 그거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잘못 설명한 거야. 이거. 자, 예를 들면, 당신은 정기적으로 가족과 대화하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애매합니다. 저희 집은 4년에 한 번 만납니다. 올림픽 개막식 날요. 정기적이죠? 심각하게 얘기해도 배그입니다. 다큐 아니에요. 4년에 한 번 만나는 집이 10부냐? 자, 어쨌든. 아시겠죠? 애매한 용어. 정기적이다. 아니면 뭐, 최근에, 당신의 가족은 최근에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면. 도대체 최근이 언젠데? 언젠데? 어떤 사람은 1년 전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0분 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애매한 용어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지. 문항은 하나인데 사실 질문이 두 개야. 아, 한 문항 두 질문. 요거 골 때려. 자, 거기 아씨 이게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 보기 바꿔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볼게요. 한 문항 두 질문. 한 문항 두 질문. 자,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 수업 끝날 때쯤에 설문지를 하나 돌려본다고 합시다. 당신은 김덕 선생님과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볼까? 여기서 키워드로 잘 보셔야 될 건 얘입니다. 김덕 선생님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둘 다 좋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굿 이러면 되죠. 아니 반대로 둘 다 오씨 상관없죠. 이 경우 어쩔 거냐고. 이 인간은 마음에 드는데 과목이 싫어. 어떻게 대답할까? 여기에 yes라고 대답해도 두 개 다 대답한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리지. 반대로 이 사람은 재수없는데 과목은 재밌네? 그러니까 얘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건 네 문제가 생기죠. 문제 하나에 질문이 두 개를 때려 넣는 케이스의 문제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답변 유도성. 답변 유도성 질문. 자, 답변 유도성 질문이라는 건 질문자의 가치가 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이해 가십니까? 거기 아까 전에 그 에센셜 데이터 잠깐 같이 가시면 4번 문항.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는 학원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이미 모든 게 나와 있어. 뭐?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뭐야? 괜찮아요. 네. 답변을 유도하는 답변 유도성 질문.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가 춥지가 않아 옷을 벗길 권합니다. 그게 옷 입고 있으면 더 더워서 졸려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의 오류. 자,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문제 좀 보자.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니까. 답안의 오류는 거기 그 날개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뭐? 응답 항목에
배타성. 이건 무슨 얘기냐? 중복 금지. 뭐라고? 중복되면 안 돼요. 답지가. 에이, 이걸 중복되게 만들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중복되게 만드는 케이스 생각보다 많아요. 자, 잠깐만. 문제를 하나 볼까? 여러분, 제 교재 4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문제가 그래요. 42번에 41번 문제야. 하셨나요? 이게 2020년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19년인가? 자, 예를 들면 3번이요. 3번 보기. 이 3번 보기 때문에 애들 다 날라갔거든요. 참고로 이거 정답률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거 20%대 정답률 나왔던 문제예요. 자, 거기 3번 보기 시간이 없어서 3번 보기를 보시면 여가 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공연 관람, 동호회 활동, SNS, 독서, 여행, 없음. 딱히 문제될 거 없어 보이죠? 이게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뭐라고? 중복. 뭐가? 그놈의 동호회. 동호회. 잘 봐봐. 공연 관람 동호회면 공연 관람이랑 중복될 거 아니야. 여행 동호회면 여행과 중복됐고, 독서 동호회면 독서랑 중복되겠지. 그러니까 그놈의 동호회가 명확하게 무슨 동호회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문이 뭐 될 수 있어? 답지가 중복될 수 있어요. 환장하지. 그러니까 이거 나왔을 때 실제로 애들 중에 이거 답 제대로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낚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답안의 배타성이고요. 다시 문항으로 오셔서 쭌쭌쭌쭌쭌 답지는 모든 가능성을 포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빠지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빠지는 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문을 세대별로 한다고 해볼까? 세대별 설문?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설문을 한다고 해봐. 설문을 하는데 갑자기 20대를 빼고 설명하면 안 된다고. 20대를 빼고 설문을 해버리면 뭐가 어긋난 거예요? 이거 날린 거지. 이해 가신가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아예 빼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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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이렇게 있는데 100명이잖아. 이렇게 골고루 하거나 인구 비율로 하지 않고 여기에 60명, 25명, 10명, 3명, 2명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이 말이지. 물론 100개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 대충. 이렇게 하면 그렇죠. 몰렸잖아. 모든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렸지. 이건 올바른 설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석 선생님 수업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근데 답지 1번 awesome, 2번 very good, 3번 excellent, 4번 뭐 good 이러고 5번 normal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뭘 찍어도 다 좋다는 얘기잖아. 원래는 답변이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여기는 가운데 중립기호 받고 여기 good, very good, 여기는 bad, 여기는 for you. very bad 이런 식으로 나와야 밸런스 게임이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막 awesome, very good, excellent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고서 뭐라고 발표하는 거야? 너네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뭐 4번 그래도 4번이 아유씨 이러고 4번 찍었는데 발표는 뭐라고? 김석 선생님 수업에 전부 다 만족하는 95%의 학생이 만족하는 걸로 한다. 이런 게 뭐 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지. 통계 갖고 사기치는 거야. 알겠니? 통계로 사기 되게 많이 쳐 얘들아. 자, 오케이. 요게 설문지의 오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묻는 거 되게 잘 나온다고 그러고 이건 한번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치사하게 눈에 잘 안 띄게 해놔.
사회문화가 은근 오답률이 높은 애들이 주로 뭐 하다가 오답률이 높다고? 쓱 지나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간 케이스들이 많다니까요. 당신들의 집중력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의 눈 상태쯤 이때쯤에 문제 풀어보면 화가 나. 지금 이게 약간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보면 너네들이 사는지 죽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오케이. 그리고 아하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그리고 여기 봐봐. 설문지를 조사할 때 봐봐. 나보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일 베스트는 뭐게? 제일 베스트 조사는 전수조사요. 당연하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잖아요. 가장 정확한 설문이 나오죠. 가장 정확한 의견이 나오지. 뭐라고? 모집단을 싹 다 조사하니까 이게 최고지. 근데 못하죠. 왜요? 여러 가지 이유, 어른의 사정, 시간적인 이유나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음 3월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설문조사 누구 데리고 하면 돼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설문조사하면 완빵이죠. 전 국민에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에게 설문조사하면 이거만큼 완벽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하지만 못하지. 왜? 우리나라 선거권자가 2,300만 명인가 되는데 그거 언제 다 해? 통계조사 해도 문제지. 분석 언제 할 거야? 2천 몇백만 걸.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설문지법에서 이건 진짜 중요한 아이거든요. 표본 조사를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럼 이 표본 조사는 당연하겠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올바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띡 되는 게 아니에요. 표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보통 많이 언급하는 게 이게 언급됩니다. 표본의 대표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샘플링이에요. 샘플. 표본은 미안. 표본은 모집단의 특징과 일치해야 합니다. 표본의 특징은 모집단의 특징과 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표본이랍시고 뽑아놨는데 이 표본이 뭐의 특징을 갖지 못하면 모집단으로서 특징이 달라. 이러면 이건 표본의 가치가 없어. 봐봐. 예를 들면 이 교실에 지금 여학생이 5명이고 남학생이 4명이야. 그럼 여기서 표본을 뽑으면 그럼 이게 5명, 4명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학생이 50명, 여학생이 5,000명, 남학생이 4,000명 있다고 해볼까? 그러면 거기서 여학생을 50명, 남학생을 40명 이런 식의 비율로 뽑으면 이건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과 일치하는 거지. 인구 비율로 가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남자는 40명 뽑고 여자는 13명 뽑아. 이러면 이건 뭐와 달라? 표본이 모집단의 인구 구성과 달라. 여기서부터 맛이 가는 거지. 표본이 모집단과 뭐가 달라버리면 특징이 달라버리면 그 표본에서 발견된 특징이 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모집단과 동일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표본의 대표성이 진짜 중요한 거야. 모집단과 특징이 같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팁.
우리의 첫 번째 문제점. 표본 집단과 모집단을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딱 봐갖고 이게 표본 집단인가?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문제에 기억은 표본 집단이다. 맞나? 맞나? 표본인가? 이렇게 내 생각보다 헷갈린다? 자, 되게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 뭐와 뭐를 구분하는 방법? 표본 집단과 모집단을 구분하는 방법. 자, 봐봐. 쓰잘데기 없이 가설 보고 모집단 찾고 표본 집단 찾는 그런 버라이어티한 짓 하지 말고 표본 집단을 정확하게 찾고 싶으면 뭐 먼저 봐야 돼? 모집단을 봐야죠. 표본 집단을 먼저 찾는 건 넌센스입니다. 어디에서 파생된 집단이에요. 모집단에서 나온 거 아니야. 모집단에서 파생된 애잖아. 당연히 뭘 먼저 봐야지. 모집단 먼저 봐야지. 무슨 표본을 먼저 봐. 그러니까 뭘 확인하셔야 돼요? 네, 모집단하고 표본집단 구분법이라는 건 일바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모집단이요. 그럼 모집단 어떻게 찾게? 뭐 보면 안 돼요? 가설? 아니요. 모집단을 보고 싶으시면요. 연구 주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연구 주제. 이걸 보면 모집단이 나와요. 아까 전에 그 뒤쪽에 문제들 있는 아이 있죠? 그 문제들 있는 아이들 있죠? 한 43번 문제점 한번 볼까요? 자, 봐봐. 43번 봐봐. 가설에 보면 사교육에 지출이 많은 학생이 높은 학생, 이거 보고서 뭐 못 찾아요? 모집단 못 찾는다고요. 모집단 어디 있어요? 연구 주제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액과 학업 성취 동안의 관계자는 모집단 누구요? 고등학생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표본은 봐봐. 조사 대상 볼래? 니은의 조사 대상. A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000명. 이건 표본의 대표성을 갖는다, 못 갖는다? 틀렸지. 여자 고등학생 어쩔 거야? 세상에 성이 남성밖에 없어? 이해가? 여학생의 시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잖아. 문제 있는 거지. 아이씨, 잠깐만. 이 43번 같은 문제가 좀 많은데, 원래는 그 나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거밖에 없네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보시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 굳이 안 푸셔도 됩니다. 그거 풀 에너지로 그냥 뭐 푸세요? 네, 기출문제 푸세요. 기출문제 푸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가 왕도고 정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선생들이 내는 문제는 다 짭입니다. 뭐에서 카피? 기출문제 카피입니다. 기출문제를 카피해서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정확하게 알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암기할 정도로 알아놓으면 짭이 나왔을 때 쉽게 구분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꼭 뭐 인강을 해서 유명한 선생님들은 좋아요. 당연히 수업을 엄청 잘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는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는 너네가 해요. 인강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신격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공부는 너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강 선생님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인강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장사니까요. 그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유튜버 중에 사이버 레카 이런 사람 욕하지. 뭐 특정 뭐 보수 편향적인 유튜버라든가 너무 극진보, 극좌, 극우 이런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이러잖아. 왜 그런 줄 알아? 근데 걔네 그거 왜 하게?
걔들이 머리가 바보라서? 아니야. 유튜브는 얘들아, 이제 유튜브는 돈이야. 이제 누가 유튜브를 내 취미로 보니? 유튜브는 돈이야. 유튜브는 사업이야. 돈을 벌어야 돼. 얘들아,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가 따님 버릴 수 있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는 완전 보수 쪽 유튜버가 아닌데 내 채널을 보는 사람이 싹 다 보수인걸? 그럼 나는 보수의 전사가 될 수 있어. 돈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래서 그 인강 선생님들은 자신의 매출 이꼴 수익이잖아. 잘 생각해봐. 너네 인강 선생님 중에 강의 중에 매출이 제일 높은 강의가 뭔 줄 아니? 개념 강의야. 개념 강의야. 왜냐면 그 개념에서 수업은 개념 수업은 꼭 해야 되거든? 문제를 풀려면? 문제풀이는 지 혼자 해도 돼. 그 개념 수업이 사실 매출이 제일 높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강 선생님은 고민이 생겨. 뭐? 개념만 듣고 안 들으면 어떡해? 개념만 듣고 안 들으면 어떡해?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이 내 개념 수업을 듣고 뭐 해야 해? 문제풀이를 따라오고 파이널을 따라오고 모의고사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그게 나의 수익이야. 그러면 그 인강 선생님은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뭘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이런 거는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OX 퀴즈 때 잔뜩 할 거니까 OX 퀴즈 들어. 수업 시간에 틈틈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반복해. 요즘엔 많이 줄긴 했어. 많이 줄긴 했어. 패스 때문에. 한 방에 끊고 1년 가잖아. 그래서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선생이 다음 강을 굳이 들으라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어차피 돈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돈 안 되는 거 똑같대. 그래서 선생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 유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내는 파이널 모의고사 있잖아. 왜 이렇게 막판쯤 되면은 인강 선생님들이 누구 모의고사 이게 내거든? 음, 본인이 기출 문제를 정말 이제 외워서 더 이상 문제가 기출 문제 척걸 때만 봐도 이거는 2017년 6월 모평에서 4번 문제 이거 바로 아는 사람이면 풀어도 돼. 선생님들 낸 거 풀어 괜찮아. 그때 그 정도 되면 풀 게 없어. 풀 게 없어서 그거 풀어야 돼. 그리고 사실은 연습 경기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 좋은 거지. 근데 있지 만약에 너네가 7월 8월에 이럴 때 푸뚝도 안 풀고 기출도 안 풀고 수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인강에서 뭐 하라 그랬는데 파이널 목에서 뭘 풀까? 닥쳐. 그냥 기출이나 풀라고. 제발 기출이나 풀라고. 기출도 안 풀고 뭘 하려고. 내가 단언컨대 9월 모평까지 기출은 최소 3바퀴는 돌아야 돼. 파일을 내가 왜 주게. 물론 공개된 파일입니다만. 왜? 풀고 또 푸세요. 또 푸세요.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요. 풀고 한 일주일 딴짓하다가 풀잖아요? 새롭습니다. 여러분, 전 20 몇 년째 풀고 있는데 풀 때마다 새롭습니다. 도표 문제가 그래요. 자, 이 표본의 대표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주제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모집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모집단을 확인해야 표본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실험법을 할 거예요. 우리 조금 힘들겠지만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